저는 연구소 분석팀의 윤일권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후배님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좀 이따 인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연구소 열심히 하시겠죠. 목소리가 너무 작으면 제가 이렇게 전환기처럼 키워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담, 그런 스타일을 좀 싫어해서. 여기 석유 계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석유. 석유 훨씬 많으시네. 섬유. 섬유 생산. 이렇게. 대부분 이 교육들은 사실은 섬유 생산 쪽에 좀 맞춰 있는 교육들이긴 해요. 그런데 기기 분석은 사실은 석유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화공이나 뭐 화학 관련 계통인가요? 화학 관련 계통 아니신 분, 기계나 전기인 분 꽤 있으시죠. 기계 전기이신 분들은 조금 천천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참고 정도만. 그리고 석유화학이나 뭐 기기 분석은 부분들 빼고, 그러니까 설비 전기 빼고는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특히 뒤에 원단은 이제 섬유하시는 분들은 좀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여러 가지 연구소의 분석 장비를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회사 생활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뭔가 새로운 물질, 이물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는 그런 기초, 그죠? 아주 기초 정보를 얻는 장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기를 알면 훨씬 쉬워져요. 회사 생활이. 그래서 45분 정도 수업을 하고 5분 정도 질문을 받고 10분을 쉬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 이거 뭐 예전에 이걸 만들어 갖고 이렇게 쓰라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뭐 이력은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94년부터 일을 시작했고 태광에는 95년도에 이제 대한화성으로 입사를 했었고요. 생산에서 생산을 하는 엔지니어로 근무를 6년 하다가 영업을 하다가 2004년에 또 희망퇴직으로 나가서 한편 업체도 있어보고 섬유 대리점 사판이라고 하는 대리점도 있어보고 이렇게 등등등등 하다가 2013년에 다시 연구소로 와서 분석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벌써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매일매일 좀 배우는 자세로 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서 30년을 했는데도 섬유로 치면은 한 이제 10% 정도 한 것 같아요. 10%? 그렇죠. 원료부터 시작해서. 근데 10% 아는 사람도 많이 없더라고요. 주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육은 여러분들 하여튼 이 기기 분석은 여러분들 전체에 거의 공통으로 필요한 교육이니까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 기기의 종류는 너무 많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그 중에 뭐 한 10몇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분석 항목도 여러분이 정하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원단의 종류, 원단 분석, 공정, 요건 섬유 쪽 하시는 분들은 공정 이상, CNC 하면 무슨 뭐 클레임 앤 컴플레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필요한 분석을 의뢰하실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기기 종류부터 한번 슬슬 보겠습니다. 그림들 여러 개 있는데 대충 저희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기들만 한번 써봤습니다. 이제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군요. 자, 이름이 구조 분석이네요. 구조를 분석하는 기기죠. 이 분류는 사실은 분류하기에 따라서 되게 틀려요. 일단은 뭐 저는 이렇게 분류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폴리머라든가 구조를 알 수 있으려면 약간 것들이죠. FT, NMR. 뒤에는 이제 메이커입니다. 브루커라는 메이커. NMR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보시는 MRI하고 같은 기기입니다. MRI를 좀 작게 만든 게 NMR이죠. IR, FTR. 이 FTR은 거는 이제
뷰리에라는 수학자가 트랜스폼, 그 수식으로 변경을 해서 어떤 신호들을 잡아서 변환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IR, 인프라레드, 적외선을 가지고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 것. XRD, 엑스레이를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하는 기계고요. 또 표면 분석이나 크기를 분석하는 것. FECM 같은 경우, CM은 이제 전자현미경이죠. 이제 가시광선이나 다른 빛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자를 가지고 어떤 현미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EDS, 에닥스라고 하는 어떤 전자현미경에서 어떤 물질을 파악할 수 있는, 성분을 잡아낼 수 있는 기계들. 광학현미경은 일반적인 마이크로스코프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지털 실체미경은 뭐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질 않죠. 다 화면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실체 디지털 현미경들은 뭐 요새는 광학현미경도 사실은 디지털 현미경입니다. 근데 이제 배열이 딱 정해진 거를 보통 광학이라 하고요. 실체 현미경은 이제 배열을 막 바꿔가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실체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파티클 사이즈 어널라이저, 그래서 PSA, 보통 크기들을 재는 기계들을 PSA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마이크로 트랙도 있고 많은데 베크만 쿨터도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 ICP 뭐 뒤에 뭐 ES가 붙는 거, 뭐 AS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ICP는 뭐랄까 쌍극자 플라즈마, 그러니까 뭐 그냥 금속 성분을 파악하는 뭐 그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종류, 뭐 게스 크로마토그래피, 그걸 이제 뭘로 디텍팅하느냐에 따라서 FID, S, 또 UPLC, LC는 이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IC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여러 가지. 크로마토그래피는 뭐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셨겠죠, 그죠? 열 분석 쪽에 DSC, 시차 주사 열량계, 흡열과 발열을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들. 또 TGDT는 흡열 발열을 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그 물질의 그 질량 감소를 측정하는 기계. TMA 같은 경우는 두 가지지만, 하나는 길이를 고정시켜 놔서 온도를 올림에 따라서 어떤 힘을 보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일정한 하중을 줘서 길이 변화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뭐 여력력 측정이라든가 뭐 이런 데 쓰는 게. 그거 외에도 뭐 인장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뭐 강신도기, 우리가 뭐 만능 시험기라고 하는 강신도 측정기죠. 그걸 이제 모노 단위로 작은 뭐 1데니아, 2데니아짜리 모노로 측정할 수 있는 모노 강신도기. 또 원사의 마찰 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 뭐 비중을 측정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근데 부피하고 질량을 재는 방법 중에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들. 쉽게 빈 공간을 가스로 채워서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부직포를 만들어서 부직포를 평가하는 기계들, 기타 뭐 점도계들 등등등 이런 기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위에 있는 기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위에 것도 시간이 좀 빡빡해서 사실은 좀 몇 가지만 찝어서 말씀드릴까, 아니면 그냥 대충 하나씩 다 할까지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조 분석 기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계 중에 하나죠. NMR입니다. NMR의 원리를 설명하자면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NMR 원리부터 먼저 설명을 살짝 해드릴게요. NMR을 찍으려면은, 우리가 NMR의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수소 NMR, 탄소 NMR, CL, BR 뭐 등등등등 핵종에 따라서 NMR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통은 HNMR하고 CNMR을 제일 많이 쓰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HNMR인데 올해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하는데 CNMR도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HNMR은 뭐냐면은 H의 스핀을 가지고 구조를 파악한다는 개념입니다. NMR이 구조를 분석하는 장비죠. 그러면은 이 어떤 유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폴리머를 어떤 용매에 녹여서 이 자석 속에 넣는 거죠. 자석 속에 넣으면은 원래 이런 수소 전자들이 여러 가지 자유롭게 돌고 있겠죠. 그죠? 자유롭게 돌고 있다가 자석 속에
마그네틱 상태로 딱 자기장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서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를 알파 스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 스핀으로 다 정렬을 하게 돼요. 일자로. 막 랜덤하던 것이 자기장 속에 들어가면 알파 스핀으로 정렬을 하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기계로 무엇을 하는가를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하기보다는 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RF 라디오 프리퀀시를 쏘여주면은 에너지를 받아서 반대쪽으로 스핀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도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를 조금 쓰여도 도는 게 있고 많이 쏘였을 때 도는 것도 있고 해서 에너지 준위 차이가 나요. 그런 에너지 차이가 나면은 여기서 FID라고 하는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 전류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내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픽들이 그 전기 신호를 받아서 잡은 픽이에요. 그러면은 알파 스핀과 베타 스핀의 차이인데 어떤 경우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작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알파 스핀이 베타 스핀이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주위가 복잡하거나 주위에 극성인 애들,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조금 에너지를 많이 가해야 베타 스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H구나. 얘는 복잡한 이 가운데 붙어 있는 H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말고도 좀 복잡한 그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PT하고 에틸렌 그리콜하고를 중합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에너지를 줘도 이렇게 나타나는 애들이 있고요. 좀 PTA는 복잡한 애들이 에너지를 많이 줘야 애들이 베타 스피드로 바뀌어요. 그랬을 때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거는 IPA 픽이구나, PTA 픽이구나, EGA 픽이구나, DGA 픽이구나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이 픽을 기준으로 해서 조성이 PTA가 몇 프로 들어갔구나, EG가 몇 프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크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뭐 아크릴 잘 관심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아크릴로 니틸을 하고 보통은 비닐 아세테이트를 공중압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AN이 몇 프로 들어갔고 한 88% 들어갔구나. 그다음에 비닐 아세테이트가 11% 들어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조성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지 않은 조성의 물질이 나오면 당사의 원사나 폴리머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거의 뭐 전기 분석 정도 하다시피 굉장히 많이 쓰이고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저 가발사 쪽, 모다크릴 쪽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부터 설명 이제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자, 핵심은 이거죠. 여러분들이 알 거는 섬유나 고분자의 구조 및 포모노머의 함량을 알 수 있다. 폴리머 중에 조성을 알 수 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 그렇게 제가 작년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몇 문제를 냈는데 그렇게 낸 것 같아요. 시료의 조성을 그 원료별로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계는 뭐냐 뭐 이렇게 아마 제가 물어봤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도 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계는 400메가짜리고요. 보통 학교 같은 데는 80메가짜리를 많이 쓰고 보통 700메가짜리는 좀 많이 비싸게 400메가 정도 한 5억 정도 합니다 지금. 자, NMR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구조를 알 수 있다, 모노머의 조성을 알 수 있다, 뭐 그 정도. 생각보다 이게 재미가 없는 거라서 그냥 조금 편하게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자, IR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퓨리에라는 사람이 수학자죠. 퓨리에 트랜스폼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말 그대로 우리가 인프라레드 IR이 적외선이죠. 우리가
적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이제 울트라 바이올렛이 UV,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죠. 에너지가 높은 쪽, 파장이 작은 쪽, IR을 갖고 쓰는 겁니다. IR을 갖고 쓰는데 얘는 핵심이 얘도 핵심이 만만치 않아요. 핵심은. 근데 주로 얘네들은 바이브레이션을 갖고, 아까는 회전을 갖고 있죠. 스핀 운동을 갖고서 우리가 뭔가 알아내는데 얘들은 분자들의 이런 바이브레이션을 갖고서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에너지가 낮은 적외선을 써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 중에는 여러 개가 있죠. 근적외선, 미드 IR, 또 원적외선, 이렇게 그죠? 적외선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정도는 저희 이제 미드 쪽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주로 재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는 700에서 4000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나중에 그림을 봐도 여기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800에서 3500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그냥 요거를 IR 찍은 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적외선을 쏘아서 이런 이제 각 분자들이 이제 바이브레이션하는 에너지를 측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관능기라고 그러죠. 펑셔널 그룹, 관능기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그림을 좀 더 크게 키울 수가 없네. 너무 좀 풀려서. 어쨌든 얘네들의 핵심은 요 한 800, 700에서 1400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문 영역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핑거프린터 지문 영역이라고 부르고 거의 폴리마의 종류를 그쪽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쪽이죠. 이쪽에서.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폴리에스터, PTA 공장이 있어 폴리에스터를 보면은 요런 데 있는 애들은 좀 복잡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되고요. 또 이런 가장자리에 있는 애들은 에너지를 적게 받아도 진동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좀 거기 프린트한 거에는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런 다 펑셔널 그룹들이 있어요. NH, 또는 COCN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일론 같은 경우는 그렇죠. 폴리에스터도 CO, COH, CH, CH도 이런 픽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관능기를 파이버별로 고유의 관능기, 펑셔널 그룹을 찾을 수 있구나. IR로는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보고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 물질이 뭐다라고 매일 보는 폴리만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라이브러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십만 개의 어떤 화학물질을 다 찍어놨어요 미리. 그래갖고 이걸 제가 좀 축약을 해갖고 쓰는 바람에 원래 자료는 다 있는데 그래서 미리 이거의 라이브러리가 다 존재를 해요 IR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찍으면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다라고 라이브러리에서 찾아줍니다. 좀 쉽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혼합물을 못 찾아요. 혼합물을 못 찾아요. 고유의 물질만 찾을 수 있어요. 섞인 것들은 못 찾고 폴리에스터는 폴리에스터, 나이론이면 나이론, 아크릴이면 아크릴 뭐 이런 식으로 고유의 물질, 섞이지 않은 단일 물질만 찾을 수 있다는 좀 약점은 있습니다. 얘도 원리로 가자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를 뚜껑을 열고 위에 ATR이라는 기계가 있고요. 위에서 굉장히 강한 힘으로 압착을 합니다. 그러면은 IR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형태. 그래서 그 신호를 받는 건데 사실은 거의 표면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거의 표면이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한 1, 2마이크로 정도는 안으로 투가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원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일이 지금 방사유제가 발라져 있죠. 그래서 이게 실이라고 보면 방사유제가 아주 얇게
피막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IR이 들어갔다 나오는 신호를 잡는데 그럼 실제로 폴리마를 잡지 유제를 따로 잡지는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꼭 전처리를 해야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IR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게 핵심이겠네. 저리가 뭐 다 됐나? 또 사종 판별. 폴리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런 정도. 그냥 이 폴리마가 어떤 폴리마냐? 그렇지. 폴리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MR을 가지면은 우리가 원료가 뭔지 PTA하고 이지랑 만들었어요. 그거까지 아는데 IR은 이 폴리마가 폴리에스터입니다. PTT입니다. PBT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지를 안 쓰고 다른 걸 썼으면은 폴리에틸렌,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도 되고 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도 되고 뭐 그렇겠죠. 나이론 6인지 나이론 더블 6인지 그런 미세한 차이 그런 걸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회조를 이용해서는 알 수 있는 거는 일정 배향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배향도 좀 어렵죠? 그냥 요 정도 뭐 섬유 안 하실 분들은 뭐 배향도가 필요 없는 거지만 사실은 배향도는 다른 데도 많이 쓰여요. 배향도를 알려면은 여기 써 있죠. 그래서 공식은 결국은 얘 하나죠. N남자는 미리 사인 세타로 해서 브레게 법칙으로 하는데 제가 엑스레이를 쏴서 배양도를 알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보통 아라미드 쪽에 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오늘 궁금하신 점들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연구소로 문의 주시거나 한번 오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벌써 20분이라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쌤입니다. 우리가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측정 배열이 일단 좀 큽니다. 3.5배에서 100만 배까지 볼 수 있습니다. 100만 배를 볼 정도는 크지 않죠. 일반적으로 가시광선들은 우리가 뭐 입자와 파동을 다 갖추고 있죠. 주로 파동으로 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 1000배? 광학현미경은 1000배. 디지털 현미경도 결국 렌즈를 이용하니까 아무리 지금 포괄시켜도 한 6000배 정도가 맥스예요. 근데 이제 전자들은 그런 게 없죠. 전자들은 이제 파동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전자를 가지고 부딪혀서 나온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물질을 보는 거죠. 필드 에미션, 스캐닝, 그래서 뭐라고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나? 주사, 전자, 현미경 뭐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전자를 방출하는 전극이 있어요. 보통 텅스텐 전극을 많이 쓰는데요. 그걸 많이 쓰는데 우리가 쌤에 사용하는 거는 요 세컨더리 2차 전자입니다. 2차 전자. 백스큐어드 이런 전자를 이용하는 디텍터도 있고 아까 뭐 XRD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쪽을 이용하는 거니까 2차 전자라 하면 우리가 이제 전자를 텅스텐에다 전극을 주면은 전자가 방출이 됩니다. 그럼 전자들이 사방팔방으로 퍼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방팔방 퍼지는 거를 우리가 마그네틱으로 잡아줍니다. 자장을 걸어주면 전자들이 그 사이로 집중이 되겠죠. 그럼 전자들이 우리가 시료에 부딪히면서 그 시료에 있는 전자랑 부딪히면서 원래 전자가 튕겨 나오거나 기존에 시료에 있던 전자를 튕겨 나오게 되죠. 그럼 두 가지 모두 다 2차 전자라고 합니다. 2차 전자를 이렇게 디텍팅을 해서 가까운 데면은 전자들이 많이 튀어나오겠고 먼 거는 적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많이 튀어나오면 좀 밝게 표현이 되고요.
멀리 있는 것들은 숫자가 적은 전자들은 어둡게 표현이 돼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미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는 거에 따라서 BSE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 것들은 어떤 주로 이제 뭐 금속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합금을 했을 때 그런 어떤 표면의 어떤 상태가 좀 다른 거를 보려면은 주로 뭐 BSE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는 세컨더리 일렉트론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색깔을 당연히 전자니까 색깔이 없죠. 색깔은 칼라는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약간 회색으로 나오는 거는 저희가 백금 코팅을 해서 그래요. 보통 이제 백금이 제일 좋아요. 백금으로 코팅을 합니다. 백금 증기를 살짝 묻혀갖고 이유는 뭐냐면 전자들을 계속 들여다보면 유기물이면 전자가 쌓여요. 시료가 금속이면 상관없죠. 근데 이제 전자를 빼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스를 시켜주는 것처럼 유기물 같은 경우, 폴리머 같은 경우, 칩이라든가 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백금으로 코팅을 해서 이런 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EDS라는 게 있어요. 에탁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에어나 질소로 에칭을 해서 표면을 다시 깎아냅니다. 그리고 물질을 보고 이렇게 그림을 띄운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깎아내죠. 표면을 산소로 막 깎아내서 한 30분 정도 깎아내면 이제 백금이 다 벗겨지겠죠. 그럼 그 위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TiO2의 TI인지 뭔지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물질 분석할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샘을 현미경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미지의 물질을 잡아낼 수 있는데도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뭐 이물질을 잡아내는데 뭐 뒤에 다른 기계들도 있습니다만 그냥 가볍게 보기에는 괜찮은 기능입니다. 전자현미경은 어쨌든 현미경이니까 당연히 어떤 물질을 크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광학현미경은 크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광학현미경은 뭐 대안렌즈와 대물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정도는 지금 이제 단면 정도, 원사 단면 정도 할 때 제일 많이 써요. 저희가 원사 단면입니다. 원사 단면. 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베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단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베딩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면 폼에 단단하게 굳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실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셈을 봐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죠? 단면을 볼 수 있죠. 근데 얘를 보통 굉장히 가는 두께, 뭐 지금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건 7마이크로메타 정도 써요. 그 다음에 에폭시법으로 더 만약에 더 얇게 쓰려면 한 300나노메타 정도의 두께로 저희가 편을 만들어서 써요. 그래야 내부를 좀 잘 볼 수 있고 투과로 이렇게 관찰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반사로만 관찰하는 건 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단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식물 줄기 같은 거 그런 거를 뭐 수수깡 같은 거에 이렇게 넣어갖고 잘라서 현미경 보는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요즘 그런 거 안 하나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렇듯이 뭔가 단단한 걸로 그래서 어떤 스테이플 파이버 단섬유에다 끼워서 단단하게 고정화해서 빠르게 보는 간이법이 있고 양초 같은 파라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이 있으면 이 위에다가 양초를 쉽게 말하면 파라핀을 단단히 붙여서 파라핀은 경도가 좀 센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이크로톰이라는 기계로 잘라서 얇게 절편을 띄기도 하고요. 아니면 중압을 해서 PMMA 중압을 해서 잘라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에폭시로 강하게 붙여서 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얇게 잘라서 어쨌든 단면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일반 칼날로 잘리는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TiO2입니다. 100도 향상을 위한 TiO2이고요. 요거는 칩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폴리에스터 칩 중에 세미달 칩 중에 이렇게 TiO2 분산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광학현미경으로 측정을 해서 분산이 잘 돼 있다 뭐 이런 걸 확인할 때도 광학현미경을 씁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주로 원사 단면하고 이렇게 뭐 어떤 칩의 분산성, TiO2 분산성 정도 확인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실제 미경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히엔스 거고요. 히엔스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에서 한 두 번째로 시총이 높은 회사입니다. 가격은 한 9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500배까지 일단 가능하고요. 얘도 일단은 이쪽에 에블렌즈 쪽이 지금 세팅이 돼 있고요. 2,500배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일반적으로 광학현 배경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고요. 따로 전 처리를 하지 않아도 어떤 이런 거 같은 이거 환편이네요. 환편에 어떤 그냥 외관 사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스판덱스 이게 세 가닥이니까 이거는 40에 3입니다. 40에 3 세미달 중이고요. 요거만 봐도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40에 3 세 가닥이 모여서 40대 이하가 되는 스판덱스의 단면을 찍은 거고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라비드 천베니아를 지금 그냥 잘라서 그냥 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약간 입체적으로 이런 높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요 각각의 높이들이 얼만큼 큰지. 그래서 원사의 장력에 따라서 이 줄이 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줄무늬가. 그래서 이런 높이까지도 3차원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디지털 미경 사실은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넓어요. 쓸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게 3D 분석이고요.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에 부딪혔을 때 연구소에 가서 윤일건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디지털 현미경을 찍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원리 다 설명해봐도 뭐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PTA 공장 계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TA 공장 1공장 없어요? 3공장 1공장인데 그래 뭐 대한화섬에서 갑자기 크림을 걸어왔어. 아니면 외국에서 그래갖고 뭐 1공장 거 태광 거를 썼더니 중합을 했는데 미반응 PTA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미반응 PTA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일단 NMR도 찍고 일단 뒤에서 말할 또 LC 쪽에서 미반응 PTA가 몇 ppm이나 들어있는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알면은 문제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 현미경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올 것 같을 때 그게 뭐 중요하죠.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사용 용도는 많죠. 자, 입도 분석기. 입도는 대부분 레이저를 이용해요. 어디나 레이저를 이용하고요. 회절이라고 하죠. 다 이과생들이죠. 회절은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회절을 이용하고요. 보통 핵심은 이거죠. 레이저를 쏘면은 산란되는 걸 가지고 샘플이 장비는 수는 그렇죠. 입자 사이즈에 레이저가 부딪히면 레이저 빔이 회절되고 그 회절하는 각도에 따라서 입자가 큰 거 작은 거에 따라서 회절되는 그 각도가 달라진다. 뭐 그런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습식도 되고 건식도 되고 그러니까 마른 가루 파우더 형태도 입도를 잴 수 있고 또는 그거를 어떤 용매에 넣어서 습식으로도 잴 수 있다. 습식 건식이 모두 가능하다. 뭐 그런 거죠. 주로 얘도 지금 아라비드하고 모다크릴 제일 많이 쓰여요. 모다크릴은 라텍스라고 해서 약간 하얀 도프 상태를 가지고 DMSO에 넣어서 희석해서 입도 그 폴리마 입도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PSA는 말 그대로 입도 분석을 하는 기계구나. 건식도 되고 습식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할 건 되게 많죠. 뭐 TiO2를 쓰시는 분들은 TiO2를 이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많이들 찍어요. TiO2 입자. 또 뭐 촉매로 쓰는 SB2O3 찍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베이스 뭐 상관없으면 물에다 넣어서 찍어도 되고. 그래서 뭔가 입도를 알고 싶을 때는 쓰시면 돼요. 자, 뭐 여러분들 그래도 나중에 이제 결과치들인데 뭐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게 민 값들, 평균 값들하고 미디안, 중앙 값들 뭐 이런 용어들은 그냥 읽어보시고 다 내용 아시는 것들이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32분이네. 45분까지 끝나겠습니다. RCP는 여기 말이 있죠?
유도 커플드 플라즈마죠. 좀 어렵네. 유도 결합 플라즈마. 이거는 그냥 모든 원소들이 이렇게 어떤 궤도를 껍질을 가지고 있죠. 껍질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한테 에너지를 주면은 이렇게 여기 있던 애들이 2s2에 있던 애들이 이 P6로 이렇게 쉬프트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에너지를 주면 올라가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어때 그러면서 빛을 냅니다. 그거를 우리가 들뜬 상태로 바닥 상태인데 그것들에 대한 에너지가 물질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핵심은 금속 원자들의 함량을 알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ICP의 핵심은 뭐 그냥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금속 성분의 금속 함량을 알 수 있다. 모든 금속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탠다드가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색깔이 왜 여기 이런 애들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요. 거기 프린트한 거에는 보이나요? 이렇게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들이고요. 없는 것 약간 구별은 되네요, 그죠? 분홍색들, 노란색들은 다 잴 수 있는 애들이고요. ICP로는 금속 성분의 함량을 잴 수 있구나. 어디까지 1ppm 이상이면 잴 수 있어요. 1ppm 이상. 1ppm 이하는 못 잽니다. non-detected라고 해서 ND 이렇게 표현이. 근데 보통은 그래도 555ppm, 10ppm 정도 되는 게 조금 정상적으로 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전처리가 더 중요한데요. 얘는 전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강한 산으로 유기물을 다 태워냅니다. 산화를 시킵니다. 폴리에스터든 아크릴이든 뭐 아라비든 상관없어요. 산은 뭐 여러 질산, 황산, 염산 또는 섞어서 왕수까지 써서 완전히 녹여냅니다. 그냥 못 녹여내면 얘를 가지고요 전자레인지에다 돌립니다. 전자레인지가 5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런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한 1시간 정도 밀폐시켜서 테프론 용기에 담아서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왕수를 붓고서 뚜껑 닫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어떻게 됐어요? 다 녹겠죠? 싹 녹아내린 놈을 가지고 걸르고 희석해서 이 금속 성분만 남겨서 찍습니다. ICP는 금속 성분을 무기 원소의 함량 분석을 하는 장비구나.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고요. 구분 나눠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한 번에 가겠습니다. 이거 뭐 리트머스 종이 여러분들이 리트머스 종이랑 좀 다릅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다공질의 종이를 어딘가에 넣으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죠, 상들이. 그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칼럼들이란 고정상이 있습니다. 고정상. 그래서 칼럼을 통과하면 얘네들이 어떤 시간, 그러니까 그거는 종류에 따라 틀려요. 극성에 따라서 머무름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머무름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머무름 시간 RT가 다른 거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고분자의 분자량을 재는 GPC는 겔 퍼메이션이, 그러니까 겔에 구멍들이 뚫려서 입자가 큰 애들은 빨리 통과하고 입자가 작은 애들은 구멍 속에 들어가서 늦게 통과한다는 개념이고, 나머지는 극성들이 높은 놈은 늦게 통과하고 극성이 작은 놈은 빨리 통과하는 주로 그런 놈을 많이 써요. 그래서 IC는 이제 후자고, 그래서 핵심은 말 그대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혼합물을 분리해내는데 성분이 가스상이거나 기체상이거나 기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가능해요. 이해하죠? 이름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니까 이 물질이 액체예요. 액체인데 액체를 가열하면 증기가 돼서 기체가 되잖아요. 가능해요.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기체화 될 수 있는 놈들은 다 가능해요. 그래서 FID는 어떤 거냐면 프레임 이오나이즈드 디텍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칼럼에서 분리가 되는 애들이 있을 거죠. 칼럼에서 분리가 된 애들을 가지고 불꽃을 주죠. 불꽃을 줘서 불꽃에서 이온화를 시킨 다음에 위에다 자석을 놓으면은 얘네들이 그 크기에 따라서 디텍팅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간단히 원리를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그다음에 매스도 같이 볼게요. 이건 뭐 어차피 검량상 그려서 하는 거는 뭐 나중에 똑같으니까. GC 매스도 마찬가지예요. GC는 뭐 앞에 있는 거랑 똑같고요. 뒤에 이제 매스만 틀립니다. 매스는 매스 기계만 한 5천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FID 디텍터가 아니라 이제 매스를 쓰면은 질량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물질이 얼마큼 들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질량 분석기에서 화학물질이 접촉하는데 이온화1이고 여기서 GC 칼럼에서 용리되는 중성분자가 이온화되고 필라멘트가 전하를 가하면 들어오는 화합물에 전자 스팀을 방출해서 대부분 양전하를 가지는 조각으로 분해되고 이렇게 생성된 조각의 패턴을 지문 역할로 해서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다. 되게 어려워요. 한국말인데. 그래서 결론은 질량을 알 수 있다, 무게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수로는. 그래서 FID보다 훨씬 더 정밀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다툴 때는 매수를 써야 돼요. 보통. 우리가 FID로는 대충 이 물질이 20% 들어있어요. 10% 들어있어요. 이 정도. 11% 들어있어요. 이 정도 괜찮아요. 근데 얘처럼 해서 몇 ppm 들어있어요.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매수 써야 되죠. 자, 그다음에 다 마찬가지예요. 검량상 그려서 표준 물질을 찍어놓고 검량상 그려서 농도별로 그려서 농도가 낮을 때, 중간일 때, 높을 때 3점에서 5점 정도 찍어서 딱 찍으면 이게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 크로마토그래피 다 똑같습니다. 검량상 그려서. 검량상 그리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공부 좀 하시면 돼요. 쉬워요. 농도별로 찍어서 농도가 낮은 거, 또 중간 거, 높은 거 이렇게 그려서 검량상 그 다음에 요점이 나오면 여기는 얼마큼 들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LC 볼게요. LC는 말 그대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그렇죠? 액체니까는 당연히 이동상도, 캐리어도 액체. 액체가 밀어줘야죠. 항상 이렇게 밀어줘야 돼. 이 기계는 가만히 세워둘 수 없어요. 계속 조금 흘려줘야 돼. 안 그러면 기계가 고장이 나니까. 그래서 UPLC를 쓰는 이유는 좀 컴팩트해요. 그래서 고정비가 되게 적게 들어요. 일반적으로 LC가 세 종류 정도 있는데 그냥 LC는 되게 크기도 크고 고정비가 많이 들어요. 이 용매 소비량이 너무 많아서 UPLC는 굉장히 좀 컴팩트하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그런 PTA, 미반응 PTA 같은 거 구할 때 폴리머, 페트 칩 중에서 미반응 PTA를 구할 때 이럴 때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PTA를 먼저 찍죠. 희석을 해서 LC로 찍어놓고 용매에다가 넣고서 그다음에 찍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PTA를 분해를 하죠. 분해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뭐 수십 가지 되지만 뭐 메탄올을 넣고 끓이기도 하고 등등등등 하는데 우리가 보통 굉장히 독한 애들, F가 많이 들어간 애들이 굉장히 독해요. 플로우르가. 그래서 뭐 HFIP라든가 이런 용매로 녹인 그다음에 뭐 아세톤 나이트릴, 아세톤 아크릴로니틸 이런 거를 넣으면은 또 폴리마 쪽은 석출이 되고 남은 거를 필터링해서 또 희석을 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대충 그래서 찍는 거예요. 그럼 미반응 PTA가 뭐 20ppm이다, 30ppm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장치. 원리는 다 똑같아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이거는 어쨌든 액체를 찍는구나. 제일 쉬운 거는 액체로 된 원료겠죠. 삼공장 같은 경우 이제 원료 물질들을 많이 받아서 찍을 때 많이 쓸 거예요. 우리가 뭐 현장에는 GC가 제일 많습니다. GC를 막 20-30대씩 이렇게 놓고 찍죠. 그냥 딱 고정시켜 놓고 조건도. LC도 사실 굉장히 쓸 일이 많습니다. IC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IC는 말 그대로 이온성 물질, 이온성 혼합물을 분리하거나 그 이온이 얼마큼 Cl- 이온이 얼마큼 들었는지 SO2- 얼마큼 들었는지 이온성 물질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핵심이 뭐냐면은 수용의 교회. 그냥 하면 안 돼요. 뭔가를 추출해내거나 모다크에서 많이 쓰는데 뭔가를 C를 추출해내서 추출하는 방법도 여러 개죠. 소니케이션을 한다든가 초음파로 막 때려서 몇 시간 동안 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든가 녹여서 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출을 해낸 다음에 추출한 수용액을 가지고 찍으면은 그 안에 이제 요 고정사항이 다른 거죠. 칼럼이 다른 거죠. 칼럼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음이온 칼럼입니다. 이거는 음이온 칼럼은 음이온만 찾을 수 있어요. 양이온 칼럼은 양이온만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IC가 있어도 다 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이온 전용이 있고 양이온 전용이 있어요. 병행하면 안 되나요? 병행도 되긴 됐죠. 칼럼 바꾸면 되는데 그럼 칼럼 바꾸고 안정시키고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따로따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음이온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뭐 마이너스인 거를 다 잴 수 있어요. 주로 많이 재는 게 뭐 CL, SO2, SO2 마이너스 정도로 제일 많이 재죠. 결국은 칼럼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약간 염색의 원리하고 사실 되게 비슷해요. 염색의 원리랑 비슷한데 자, 사실 이거 조금 더 빨리 갈게요. 자, 열분석은 제일 많이 쓰는 게 DSC입니다. 일단 DSC만 말씀드리자면요. 온도를 쭉 올리죠.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안 나오네.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짧은 시간에 이거 너무 많이 하려다 보니까 이게 줄인 건데도 좀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거 말씀으로 설명드릴게요. 하나 이제 예를 들어 폴리에스터라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폴리에스터를 온도를 쭉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70도, 80도에서 유리전이 온도가 발생이 됩니다. TG라고 하죠. TG가 발생을 하면은 얘가 흡열을 할까요? 발열을 할까요? 흡열을 합니다. 그죠? 말랑말랑해 분자가 서로 약간 움직이려면 열을 흡수해 갖고 그죠?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해서 130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열을 방출해요. 그러면서 결정화 온도가 나타납니다. 칩이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서 식은 칩이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가 온도를 주니까 어느 정도 한 130도 정도 되는 데서 열을 방출을 해요. 발열을 합니다. 130도에서. 그러다가 250도 정도 되면 수소결합이 다 끊어지면서 애들이 자유로워져야 되니까 흡열을 엄청나게 크게 하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식을 때는 뭐 한 160도 정도에서 또 엄청나게 열을 방출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 지금 말씀드린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TG라든가 뭐 승원 결정 온도, TCH, 또 녹는 점 TM, 또 강원 결정화 온도 TCC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정에 다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입니다. 그래서 TG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에 여러분들 다 다른 공정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여태까지? 원사 쪽 공정 한 번도 받으신 적 없어요? 아, 그럼 모르겠네. 그래서 고대 로라라는 로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연신이 이루어지는데 그 GR1의 온도 세팅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TG예요. TG보다 조금 높은 온도. 그래서 실제로 폴리에스터에서는 한 84도 정도로 GR1 고대 로라 1번의 온도를 세팅합니다. 그래야 연신 늘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승온 결정화 온도는 어디 쓰냐면 칩 건조할 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칩 건조할 때 150도로 7.5톤 뭐 우리가 크게 건조기는 이렇게 배치식 코니컬 드라이어, 콘드라이어라고 하는 코니컬 드라이어가 있고 열풍식 건조기가 있는데 그리고 콘드라이어 같은 경우는 칩을 한 7.5톤 정도 전체 크기는 한 15루베 정도 돼요. 15루베에 뻥튀기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뻥튀기 돌리는 기계. 그거 한 절반 정도 7.5톤 정도 넣고 150도까지 가열해서 한 10시간 정도 가열을 해서 건조를 시켜요. 그걸 배치식 건조기라고 하는데 그럴 때 아까 말한 130도에서 승원 결정 온도가 있기 때문에 히타를 어디서 꺼줘야 되냐면은 한 130도, 135도에서 수도불에 있대요. 그래야 이 칩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열이 130도에서 발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알아서 올라가서 150도까지 올라가요. 만약에 그거를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150도까지 그냥 스팀을 계속 공급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7.5톤이 그 안에서 전부 다 녹아서 들러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밥이 누룽지가 돼서 다 안에 7.5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하려면 깨내려면 어떻게 되나? 사람이 들어가서 뭐 한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깨내든지 아니면 아예 드라이를 분해해서 빼내든지 쉽게 말하면 대형 사고 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칩 건조 하나에도 그런 노하우가 다 들어있어요. 130도나 135도에서 에너지 공급을 중단해서 150도를 맞춰야 되는데 그냥 150도까지 올렸을 때는 그런 게 다 DSC에 나타납니다. TM은 당연히 녹는 점이니까 익스트루더 온도 설정에 당연히 핵심이고요. 또 강원 결정화 같은 경우도 나중에 퀸칭할 때 결정적인 그런 어떤 기준이 돼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기기 분석 결과들이 실제로 공정에도 많이 작용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DSC는 그렇고요. DSC로 물론 결정화도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론적인 결정화도가 있는데 TM을 보고서 에너지 양을 몇 조일인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몇 분의 몇, 아 이건 결정화도가 40%구나 30%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내용들이고요. TGDT에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DSC 안에 저울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량 감소까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흡열, 발열 찾을 수 있고요. 질량 감소까지 할 수. 아, 이 물질은 몇 도까지 견딜 수 있구나. 이런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사실은 꽤 많은데 그렇고요. 아까 TMA는 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두 가지죠. 길이를 고정한 상태에서 열을 줘서 이 어떤 물질이 실이라고 치면 실이 받는 힘을 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정 하중을 줘서 늘어나는 길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몇 도에 견디는가 뭐 이런 거 볼 때 주로 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 5분 정도 오버했는데 자, 쉬는 시간을 줄여놓고 질문을 1분에서 2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도 너무 빨라서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쵸? 들어보니 이거 사실은 우리 연구원 들어보면 3년씩 가르쳐요. 이거 지금 정도면 한 3년 가르쳐도 다 몰라요. 사실 기계 하나당 보통 6개월씩 가르칩니다. 그래야 좀 알아요. 그죠? 오퍼레이팅 하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3일만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리라든가 자기들이 뭐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조건 잡고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질문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질문이 없으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빨리 끝내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섬유하고 석유가 좀 이제 이동이 좀 가능한 걸로 좀 바뀌어서 혹시 섬유 쪽으로 오실 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또 섬유 쪽에 계신 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에요. 전기나 설비는 사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11시 4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뭐 사회생활 이제 뭐 하면서도 많이 겪는 것들이니까 용어들 좀 알아두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섬유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패브릭. 회사들 무슨 패브릭 되게 많아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패브릭 그럼 원단이라는 뜻이 무슨 패브릭 무슨 텍스타일 이런 회사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섬유를 보면은 먼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좀 말 그대로 부직포, 직포가 아닌 것. 우리 직포가 뭐냐면요 직물이에요. 직포가 직물이라는 뜻이에요. 직포 이게 배포자죠. 짠 직기로 짠 천이라는 뜻인데 그게 아닌 것.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난오븐 패브릭으로 부직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부직포 많죠? 마스크부터 등등등등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부직포 만드는 방법이에요. 기계적으로 니들 펀치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침판이 있어요. 뾰족뾰족하게.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들으세요. 우리가 스테이플 파이버, 그러니까 단섬유 크림프가 있는 꼬불꼬불한 실들을 어떻게 침포로 찍어서 또는 양면에서 찍어서 자체적으로 그 실, 스테이플 파이버를 뽑아 올려서 외부를 고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웹을 고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기계적인 방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을 침으로 찍어서 니들로 고정하는 방법을 니들 펀칭이라고 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 어떤 사람들 니들 펀칭 그러면 섬유공학 사람들은 알겠죠? 섬유공학과 나오신 분들 있어요? 없죠? 여기는 섬유공학과 있어요? 니들 펀칭 알아요? 들어봤어요? 섬유공학과도 못 들어볼 정도로 그래요. 이렇게 니들 펀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펀레이스는 뭐냐면은 그 침포를 이용하지 않고 물을 이용해서 웹을 고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 스티치 본드는 말 그대로 재봉이죠. 실을 이용하거나 실제로 장섬유 같은 걸 이용해서 바느질을 해서 웹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화학적인 방법도 있죠. 예전에 많이 썼어요. 1번이 니들 펀칭 제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접착제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부직포를 보면은 두꺼운 부직포는 층이 여러 개 있었어요. 본드 바르고 붙이고 본드 바르고 웹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직포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죠. 요즘은 전부 다 웰딩 타입. 뭐 용접은 아니고 녹이는 거죠. 그래서 서멀, 초음파 열을 줘서 녹이는 방식입니다. LM 간단히 말하면 LM이죠. LM이 로우 멜팅이죠. 로우 멜팅은 뭐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비스라든가 노레이 같은 데 쓰는 것들이 이제 LM 원사가 나오죠. LM 원사는 이렇게 동심원이에요. 쉬스코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는 일반 페트가 들었고요. 밖에는 로우 멜팅 페트가 들었어요. 110도에 녹는. 그래서 그 실을 잘라서 같이 다른 솜하고 섞죠. 그래서 웹을 만들어. 웹은 이제 이불처럼 평평하게 만들죠. 그래놓고는 뭐 우리 피자 굽듯이 어떤 뜨거운 열판 속으로 들어가거나 통과하거나 아니면 고주파를 때리거나 등등등으로 열을 주면은 그 쉬스 부분에 110도짜리가 녹아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직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요즘 나오는 방식은 이제 스폰본드하고 멜트브로운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스폰본드는 뭐 이렇게 장섬유를 위해서 바로 노즐에서 그냥 쏟아내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고 바로바로 그냥 실들이 쏟아지면서 뜨거운 상태로 그냥 굳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웹이 고정되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가는 실을 만들 수 있죠. 멜트브로운 같은 경우는 고압의 에어, 한 30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바람을 위해서 같이 불어줍니다. 그래서 실의 굵기가 얘보다도 한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스펀본드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가 멜트브로운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축용직물 좀 어렵죠? 펠트라고 들어보셨죠? 펠트?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 좋아하시는 분 없나? 펠트, 신발 깔창, 펠트 깔창. 갯바위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원래 뜻은 펠트는 뭐냐면은 양털을 이게 원래 직물 나오기 전에 직물은 아주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직물을 좀 더 좀 쉽게 만들려고 양털을 가지고 양털에다가 비누액하고 알카리액으로 담궈 놓습니다. 그 담궈 놨다가 어느 정도 두께를 손으로 만든 다음에 무거운 걸로 들어서 돌을 갖다가 받쳐 놓으면은 한 3, 4일 정도 지나면 단백질이 녹아서 가죽처럼 세무처럼 눌러붙는 거죠. 그게 원래 오리지널 펠트입니다. 요즘은 그냥 아예 모직물을 짜갖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펠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뭐 그러는데 일반적인 펠트는 그건데 요즘 아주 가짜 펠트들이 많아서 이 부직포를 가지고 만들어서 뭐 펠트라고 많이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물은 우리가 우분 또는 우분 패브릭이라고 하고요. 우분이 원래 이제 위부죠. 천을 짜다 할 때 이제 위부의 과거분사가 우분이고요. 그래서 우분 그러면 경사와 위사가 있는 애들을 우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경사와 위사가 없이 짠 천들을 편물, 직물의 반대말을 편물이라고 보통 니트라고 하고요. 니트에는 경편물, 세로 방향으로 짠 경편물이 있고 가로 방향으로 짜는 위편물이 있는데 그 뒤에 좀 쓰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레이스라든가 삼축 직물도 많은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 직물과 편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벨트
직물은 경사와 위사. 세로가 경사지, 경사와 위사가 있는 것들을 직물.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매듭으로만 연결된 것들을 립드라고 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것도 원래대로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이거 저기 자세히 보시려면은 그룹웨어에 보면은 이 T 동료 학습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요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직무는 2시간으로 해놨고 나머지는 1시간씩 해서 동영상하고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직물이란 경사와 위사를 직각으로 조합하여 만든 가공물이죠. 위빙 뭐 이런 말, 오븐 이렇게. 장점은 형태 한정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겨요. 맛살 내고 써도 좋고. 단점은 원단이 좀 평면적이죠. 그러니까 좀 부드럽지 못해요. 유연성이 좀 떨어지죠. 직물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섬유의 종류에 따라서, 혼합률에 따라서, 처리, 뭐 가공 방법에 따라서, 또는 고유의 이름에 따라서 워낙 종류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직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아주 옛날 형태의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은 이런 형태가 아닌데 그냥 아주 오래된 형태, 뭐 배틀 짜던 시대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용어만 아시면 되겠고요. 용어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관심 있는 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사, 와프, 날실 뭐 이런 표현들 좀 알아두시면 상식선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사 빔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경사 빔을 이 뒤에 또 나옵니다만 일단 기본 구조 경사 빔을 만들어서 위사가 한 가닥씩 짜고 그 배 짜는 거 보셨죠? 배 짤 때 어떻게 돼? 경사 빔이 있고 우리가 아주머니들이 앉아갖고 이 북이라고 하는 셔틀을 가지고 실을 한 가닥 집어넣고 실이 꾸불꾸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배틀로 한번 쿨큰 눌러주자. 이렇게 바디를 한번 치는 운동을 바디 침 운동이라고 합니다. 개구 운동 발로 한번 밟아주면 뭐라 그럴까? 홀수 짝수로 나눠서 보통 아주 기본적인 거를 홀수 짝수로 나눠서 1, 3, 5, 7, 9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죠. 그럼 이렇게 구멍이 열리면 개구, 개구 운동. 위, 입, 위사를 들여보내는 운동, 위, 입 운동. 그리고 위, 입을 한 다음에 바디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밀어주면 바디침 운동.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짠 원단을 생지라고 하는데 생지라는 표현은 실제로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레이지라고 쓰셔도 되고 생지라고 쓰셔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인그레이라는 표현을 사실 많이 써요. 인그레이? 근데 인그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인그레이라는 단어를 생지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는 거 그냥 말씀드리고요. 자, 짜는 방법 기초가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경사에다가 뭐 뒤에 보면은 있을 거 가오 이걸 먼저 들어갈게요. 경사를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복잡하게 연사까지는 안 할 거니까 경사를 만드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냥 풀을 묻힌다, 사이징을 한다. 이 표현은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사이징, 경사에다 풀을 묻히는 거죠. 뭐 예전에는 뭐 진짜로 풀을 묻혔어요. 근데 이제 뭐 쌀은 비싸니까 뭐 조 같은 거, 좁쌀 같은 거지. 끓여가 풀을 써서 이렇게. 지금도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화문석 같은 거 짜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지금 이제 밀가루 같은 걸로 이렇게 풀을 써서 묻히죠. 그러면 빳빳해지겠죠. 경사가 빳빳해지면 어떻게 돼? 아까 개구 운동을 하기가 좋겠죠. 그래갖고 이거를 아까 종광이라는 데다가 홍경을 시킵니다. 종광 아까 안 보여드렸죠? 종광입니다. 종광. 철사에 구멍이 나 있어요. 철사에 구멍이 나서 그렇죠? 위사를 들었다, 경사를 들었다 내렸다 해줘야 개구 운동이 되니까 요거를 종광이라고 그러고요. 종광의 틀을 종광에서 보통 하니스, 종광을 하니스라고 보통 제일 많이 써요. 필드라는 표현보다는 하니스. 그래서 이 종광 틀이 몇 개냐? 그래서 어떻게 뭐 3매 주작이니 5매 주작이니 할 때 그 매라는 게 요게 몇 매냐? 뭐
그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하니스라는 용어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통경 종광에다가 실을 꽂아서 이렇게 개구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위사는 연사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쓰기는 하는데 그냥 요새는 그냥 일반적으로 놓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기의 종류는 집기의 종류까지 제가 넣었는지 여자는 좀 이거 그냥 왕창 빼먹었네. 이게 설명을 더 못하겠네. 이게 원래 한 직물이 한 70장 이상 100장 정도 되는 교환인데 그걸 한 두세 장으로 흘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 조직 정도만 아시면은 오늘 수업에는 뭐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물이 하나 자 그러니까 경사를 짝수 홀수 들고 또 짝수 들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십자무늬가 이렇게 십자무늬가 되죠. 네? 바로 굉장히 튼튼한 직물, 가장 튼튼한 직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평범한 직물, 뭐 영어로 타페타, 모르는 약간 사투리 뭐라는 다우다라는 표현 들어봤나요? 나이론 다우다, 폴리 다우다, 타페타 이런 용어 못 들어보셨나요? 그냥 보자기, 여러분들 뭐 과일 같은 거 선물 들어올 때 싸는 보자기, 제일 싸구려 원단들, 제일 쉬운 원단들, 제일 튼튼한 원단들 그런 것이 한데. 여러분이 뭐 조직점이 뭐니 뭐 이런 건 모르셔도 되고요. 평직은 그냥 한 가닥 짠 원단이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될 거예요. 능직은 요 이름도 플레인이라는 건 알아두시고 평직 플레인 정도. 능직은 트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하면 두 가닥씩 움직이는 거죠. 경사 두 가닥 들고 이렇게 짜지는 거죠. 위사가 날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능직이죠. 능이라는 게 언덕이죠. 그래서 이렇게 언덕처럼 능이 보입니다. 무늬가 살짝 보이죠. 능.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능 이렇게 보이면 좌능.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 원단들이고요. 상당히 예쁩니다. 뭐 여러분들 양복 같은 경우 거의 능직으로 많이 짜죠. 양복, 안감, 데님, 그죠? 보통 그렇죠. 데님, 청바지도 이걸로 많이 짜네요. 그다음에 이제 주자직 또는 수자직 또는 사틴 이거는 뭐 이것도 경주자, 위주자가 있는데 경사를 4가닥 이상 들어서 통과를 시키죠 위사를. 그래서 경사가 나란히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정도. 경사가 그냥 보이지. 그다음에 또 옮겨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것도 물론 능은 있습니다만 한쪽 실만 주로 잘 보이게 만든 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이런 원단을 샤무즈 원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보통 사틴 샤무즈라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직물 용어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사 직물 용어로 보면 이제 이런 용어들이 상식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틴 샤무즈 그러면 이거 주자직 원단이구나. 그럼 좀 더 반짝거리는 원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로 TBR 원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공정에서 또 교육에서 TBR이 뭔지, 세미달이 뭔지, 풀달이 뭔지 배우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조직은 평직, 능직, 주자직, 플레인, 트윌, 사틴으로 나뉜다. 이 정도 그냥 아시면은 직무를 그냥 맛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트는 경사와 위사가 없죠. 그래서 뭐 어원 이런 거는 다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 되고 뭐 메리아스 우리 뭐 메리아스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속옷을 메리아스라고 그러잖아요. 속옷 그죠? 메리아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래서 루프 편환 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는. 그래서 뜨개질 해보신 분 있어요? 뜨개질 여사원 2분 계시는 뜨개질 해본 적 없어요? 없어? 있어요? 뭐 대바늘로 했어요? 코바늘로 했어요? 대바늘이 환편이에요. 여러분이 니트 중에서 대바늘로 짠 조직이 환편 조직하고 똑같아요. 코바늘이라고 있어요. 코바늘로 이렇게 해서 왜
뭐랄까 쇼파에 이런 거 뭐 짜기도 하고 그건 경편하고 조직이 똑같아. 그래서 아 리트는 그런 것들이구나. 그런 것들이구나. 뭐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알기 쉬운 것들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 유니클로 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 복실복실한 것들 요새 옷 많죠. 그런 것들이 다 니트죠. 니트는 특징이 따뜻해요. 따뜻해요. 그리고 구김에도 좋죠. 다공성이고 착용감도 좋고 핵심은 좀 약해요. 직물에 비해서 좀 약해요. 그리고 좀 무거워요. 그래서 얘들은 염색할 때 감량 가공을 안 해요. 루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직물은 뭐 나이론은 안 해요. 나이론은 원래 부드럽고 좀 촉촉하니까 안 하는데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꼭 NaOH, 양잿물이라고 하는 NaOH로 감량 가공을 꼭 때려야 해야 원단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직물에서는 폴리에스터는 감량 가공을 해야 되고 니트는 안 해도 됩니다. 자, 니트의 분류도 되게 많아요. 니트가 경편물,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짜는 것, 위편물 가로 방향으로 짜는 게 있고요. 경편물 중에서 여러분들 뭐 신발들이 대부분 운동화가 요 라셀로 짜는 겁니다. 라셀로 짜는 것들이고요. 라셀로 주로 부산에 많습니다. 그래서 신발 공장이 부산에 많아요. 라셀로 짜고 이거는 조금 추가로 얘기 드리자면 예전에는 나일론으로도 하고 더블 식스 좀 강하니까 나일론으로도 짜고 근데 이제 단가가 폴리에스터가 워낙 싸니까 폴리에스터로 많이 넘어갔죠. 폴리에스터는 분산 염료를 쓰기 때문에 이염이 되게 많이 돼요. 색깔이 묻어나요. 검은 운동화를 신었는데 옆에 하얀 바지에 막 이렇게 묻어나요, 염료가. 그래서 케타이온 다이어블이라고 하는 CD사가 생산된 배경인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 또 설명하자면 또 길어요. 염색 종류가 되게 많은데 나일론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염료하고 이 나일론 자체의 염착 좌석이 달라서 이온 결합을 해서 이염이 안 되는데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을 못하고 뭐하냐면은 그냥 물리적인 결합을 하는 거예요. 폴리에스터 분자를 120도로 끓여갖고 넓힌 다음에 분산 염료가 그냥 물에 분산돼서 들어가서 닫히는 구조로 물리적 결합을 해서 염색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염에 대한 불안이 많았는데 거기다가 폴리에스터에 염착 자석을 부여한 게 CD사예요. 카티온 다이어블, 케타이온 다이어블 이래서 DMS라는 물질을 넣어서 끝에 SO3NA를 붙여서 염착 자석을 만들어준 실들이 있어요. 그런 실들은 염기성 염료에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염이 안 돼요.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발인데 이 재질이 폴리에스터인데 이염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CD사로 만든 라셀 원단이구나. 그냥 그 정도 알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트리코트입니다. 경편하면 그냥 여러분들 다 트리코트.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영복 요즘은 환편도 나와요. 다이마로 서큘러 니트도 나오는데 예전 수영복은 전부 다 트리코트라고 보시면 돼요. 선수들이 입는 옷은 다 트리코트예요. 근데 그냥 비치웨어는 요새 환편이 굉장히 많아요. 비치웨어 뭐 3피스, 뭐 4피스 이런 것들은 이 환편물이 많은데 원래 오리지널 수영복은 그냥 다 트리코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리코트는 원바, 투바, 쓰리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참 석유학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하려니 참 설명이 잘 안 되네. 그래요. 그래서 대충 그런 거 있다. 그 다음에 위편물로는 환편물과 횡편물이 있는데 횡편물은 제가 10년 전에만 해도 횡편물을 설명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동네마다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직기 짜는 집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고. 근데 요즘은 이제 이 횡편물 하는 데가 거의 없어져 갖고 볼 수가 없고 환편물만 지금 남은 상태고요. 환편물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워낙 기계도 싸고 생산량도 높고 많고 그래서 대부분 환편에다 스판덱스를 섞어서 많이들 짜고 있습니다. 경편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편에서는
직물과 마찬가지로 경사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이렇게 경사 쪽으로 세로 방향으로 실을 나열을 해야 돼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실을 나열할 때 직물은 아까 풀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요새는 그 풀의 종류가 PVA 폴리비닐 알코올이나 PVAC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전분 이런 걸 섞어서 풀을 만듭니다. 그래서 풀을 만들어서 풀을 영어로는 글루라고 그러고 한자로는 호라 그래요. 호. 그래서 가호 공정이다 이런 말을 풀을 붙인다. 가호. 사이징 뭐 이런 표현을 동시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경에서는 가호를 하진 않아요. 그냥 일자로 세우기만 합니다. 경사 방향으로 쭉 이제 빔들을 감아요. 그림이 요거를 이제 정경빔이라고 그러는데 정경빔이 하나죠. 그러면 이런 빔들이 보통 실들이 몇 가닥 들어가냐면은 한 585가닥에서 690가닥 정도 들어가요. 요거 하나가. 그럼 요런 빔 정경빔들을 보통 10개가 들어갑니다. 10개. 그러면은 대충 5,850번 되겠죠. 그래서 5,850번으로 원단을 짜고 보통 반을 갈라야. 그래서 2폭 정도 작업을 해요. 어떤 경우는 3폭 작업도 하는데 반 정도 갈라서 그러니까 5빔이 하나. 그래서 보통 이 원단의 길이가 60인치 정도 되는 대폭 원단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못 알아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정경을 하고요. 정경을 한 다음에 이게 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트리코트의 조직이 이 모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코를 걸고 이렇게. 그래서 이 원단은 잘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수영복 같은 경우 뜯어보시면 수영복이 안 풀려요. 아무리 잘 풀러봐도 계속 매듭이 걸려서 이 실이 풀리지가 않아요. 한편 같은 경우는 한번 딱 뜯어지면요 드르륵. 여러분 속옷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하얀색 런닝 셔츠 입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저 끝에가 이렇게 터졌어요. 오래 입어갖고 한 2달 입었더니 터졌어. 그래서 했더니 드르륵 하죠. 환편이에요. 보통 메리아스는 환편으로 짭니다. 그래서 은편 원단들, 은편을 짜는 방법들에서 사진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편 원단들에서 집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매듭을 계속 엮어주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한편 같은 경우는 기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기 경기도, 의정부, 양주, 포천 이런 데 가시면 이런 집들이 되게 많고요. 대구에도 지금 엄청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경기 북부는 전부 다 환편 공장, 경기 남부는 전부 다 트리코트 공장, 그 다음에 부산 쪽은 라셀 공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구는 전통적으로 직물 공장만 있었어요. 직물 공장, 염색 공장만 있었는데 지금은 대구에도 이런 환편기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가격도 쌉니다.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하루에 짤 수 있는 양은 물론 실의 굵기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400kg 정도에서 400kg 정도 짜요. 괜찮죠? 하루에 400kg를 짜니까 생산량이 엄청나죠. 기계도 싼데.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한 1년 정도만 일감만 있으면 1년 정도만 돌리면 기계값 빠져요. 그럼 나머지 다 공짜지. 감가상각 한 5년 때리고 하면은 한 1년만 고생하면요 부자 됩니다. 보통 이런 거 한 40대 50대 정도 놓고 공장도 돌려요. 일거리만 많으면은 여러분들 부자 되는 건 정말 일도 아니에요. 40대면은 월에 한 1억씩은 벌 거예요. 아무리 못 벌어도.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친구 아버지가 뭐 월마트 사장 정도 되겠지. 그죠? 월마트에서 뭐 오다를 직접 받았다. 뭐 그러면야 뭐 가능하겠죠. 뭐 한 번에 뭐 200만 야드, 300만 야드 받을 수 있는 오다면 그런데 요즘은 오다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좀 별개지만 자, 요 뒤에 있는 것들 크릴이라고 합니다. 크릴은 실을 꽂아 넣는 장치고요. 텐셔닝이라고 해서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 장력 조절 장치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스프링이 달려 있고 동그랗게 생겼을 거 안에 실이 지나가면서 일정 장력을 유지해 주는 장치. 얀 가이드는 여러 가지 가이드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요 안에 사이사이에 가이드들이 되게 많아요. 주로는 세라믹으로 만들었고요.
자, 실린더는 요 부분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공부하시려면은 이 자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루베어의 T 동료 학습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두 가지. 그래서 실린더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늘이 왔다 갔다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편환 루프를 짜는 건데 이걸 실린더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옆으로 생긴 건 다이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싱글 환편기 그러면은 실린더만 존재해요. 실린더만 존재하니까 한쪽으로만 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이얼까지 있으면 양면 환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원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사구, 뭐 실이 들어가는 급사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니들 바늘이 있을 거고요. 바늘 밑에 싱커라는 게 있어서 바늘의 움직임을 도와주기도 하고 루프를 둘 다 루프를 형성해 주는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위아래로 공무 설비 하시는 분 누구라고 했어요? 캠 알죠? 캠. 여러분들이 캠은 3D가 되게 많아요. 캠 뭐 제일 단순한 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트 모양 만들어 갖고, 그죠? 하트 모양 만들어서 직선 운동하면 원동을 바꿔주고 뭐 그런 것도 캠이고, 아니면은 이런 어떤 둥그런 원통에다가 레일을 이렇게 쌓인 곡선처럼 이렇게 레일을 파고 그 안에 뭔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회전을 하면은 얘가 위아래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런 걸 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번치 장치, 뭐 밑에 테이크아웃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열시켜주기 팬도 있고 먼지 날아가게 그런 말들. 게이지는 1인치 안에 바늘의 개수를 우리가 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28게이지 이 기계가 지금 36인치 기계 같아요. 36인치. 그럼 요 가마라고 그러는데 가마의 지름이 36인치. 그 대충 한 1m 좀 넘겠죠. 36인치 1m 되나? 36 곱하기 2.54 해보면 얼마예요? 1m 좀 안 되겠네. 그 정도에다가 뭐 28게이지 1인치에 2.54cm 바늘이 28개 들어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타입이에요. 요즘 하이게이지 그래서 1인치에 바늘이 40개에서 50개씩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밀하게 얇은 실로 짜는 기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한편놀이다. 사실은 2시간을 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좀 죄송한데 2시간을 줘갖고 어떻게 기기 분석하고 원단 분석을 못하지. 당연히 우리 이거 오늘 한 내용만 해도 사실은 하루에 8시간씩 한 석 달 정도는 해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하면서 배우는 거죠. 자, 원단 분석 어떻게 하냐면요, 원단에 문제가 생겨서 들어오면 처음에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고 검단기라는 걸 시켜서 또 결점을, 디펙트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줄이 발생했는지, 진하게 염색됐는지, 연하게 염색됐는지, 오염이 있는지, 염색이 안 먹었는지, 색깔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 봅니다. 조직을 디지털 유형으로 봅니다. 원단의 종류도 확인하고요. 경사간 간격, 위사간 간격, 병이사의 단차, 오염, 얼룩 같은 거 확인합니다. 광학 현미경으로 단면을 확인합니다. 단면 형태가 정상인지. 이형도. 이형도는 형태가 다른 정도죠. 원형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TBR 원사일 때는 TBR의 형태가 얼마인지. 이형도의 핵심은 뭐 내저번분의 외저번의 지름인데요.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어쨌든 형태가 다른 정도도 보고요. 단면적을 가지고 섬도, 실의 굵기도 재고요. 데니아 CV, 데니아 변동계수도 보고요. 사정도 확인하고요. 러스트 광택도 확인합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감량의 정도와 표면 스크래치, 오염물의 부착 정도도 확인하고요. 인장 강신도기로 강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또 일부는 또 해주실 거고, 소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문 주구장창 할 일들이니까. 강도, 테라시더 신도 일롱게이션, 10% 신장시 힘 ST10, 70% 신장시 힘 ST70, 모듈러스는 뭐 영률이라고 하죠. 영스 모듈러스, 그죠? 터프니스는 뭐 웍이죠. 그 SS 커브의 하단부 면적을 우리가 웍이라고 합니다. 터프니스라고 하고요. 원단의 질긴 정도 이런 거 확인하고요. 여력력 측정기나 TMA로 여력력을 확인해서 원단의 열적 이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화 원사는 그 가장 자기가 받았던 높은 온도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폴리에스터가 230도로 텐타를 쳤다, 다림질을 했다 그러면은 230도를 기억하는데 여름력을 쳐서 220도, 210도가 나오면 텐타 온도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용해법으로 타겟 원사만 용해하기도 합니다. 스판덱스를 녹여내기 위해서 DMAC를 써서 스판덱스만 녹이기도 하고요. 묽은 염산을 써서 나이론만 녹여내기도 하고요. NaOH 높은 농도의 한 50% NaOH로 폴리에스터만 녹여내기도 합니다. 원하는 걸 녹여내고 나머지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남은 원단에서 결점이 생기면 녹여내는 원단이 잘못된 거고, 그죠? 결점이 남아 있으면은 녹여낸 거는 정상인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다음 탈염법, 원단에서 염료만 제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염료는 제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염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줄이 나는지 그런 거 보는 때 이걸 씁니다. 그래서 나이론 같은 경우는 피리딘을 써서 강염기를 써서 우리가 아까 이온 결합을 해서 염료를 붙인다 그랬으니까 염착 자석에서 염료를 빼내는 거죠. 강염기를 써서 그렇게도 하고. 근데 뭐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DMAC 같은 경우로도 빼냅니다. 그다음에 타려만 원단을 다시 염색해서 또 동일한 줄이 나는지, 보통은 안 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럼 염색 잘못이 되는 거죠. 그럼 염색을 균일하게 하지 않아서 등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제가 이 원단은 우리 원사의 무슨 물성 차이입니다. 이 원단은 뭐 염색 가공에서 뭘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후공정에서 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의견을 써주면 고객 지원팀이 그걸 받아서 크레임을 물어주든지 아니면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AS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지금 36분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기기부터 원단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거 오늘 교육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을게요. 그냥 오늘 이게 1분이 되든 5분이 되든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내가 오늘 수업에서 아까 잠깐 졸아갖고 이거 못 들었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자기가 하는 공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은지 그런 걸 물어봐도 좋고, 답은 못 줘도 어떤 분석 기계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조언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정에 투입이 다 됐잖아요, 그죠? 공정에 투입이 됐으니까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하는 중에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기탄 없이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서 손 들고 물어보시면. 왜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야, 혹시 저희도 기기 교육 받을 수 있나요? 저희라는 게 누군가요? 그냥 신입사원 중에 네. 기기 사용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네. 혹시 교육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없었어요. 해당 팀장이 원무 연락 보내세요. 내가 해줄게. 팀장님한테 몇 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데 뭐 사실 그런 적은 없는데 요청을 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해드릴게요. 저 되게 바빠요. 하루에 메일이 한 100개 정도 오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루에 1시간씩 내서 교육을 해드릴게요. 아니 원하신다면 내가 해드릴게요. 저희가 연구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연구소로 와야죠. 위치가 연구소 위치는 저기 전에 교육받던 빨간 건물 알죠? 벽돌 건물 관리부 있는데 그 성정원 본부장 있는 그 자리 알죠? 그 뒤편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호수 연못이 하나 나와요. 아주 예쁜 그 연못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빨간 건물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시면 연구소에. 그러니까 원하시면 팀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뭐 업무 연락은 안 보내도 돼요.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고 기왕이면 보내는 게 좋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뭐 팀장님이 몇 공장이에요? 상공령 NAC 3공장이면 그 팀장님이 누구세요? 오건한 팀장. 그래요. 팀장님한테 가서 분석 교육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이 기기 중에 제가 다는 몰라도 처음 저걸 할 걸. 됐어요. 반은 몰라도 제가 요거 하고
요거는 좀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네, 그죠? 석유화학 3공장이면 NaCl이니까 NaCl이면은 유기물은 아니니까는 아마도 이쪽 GC, S하고 LC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요것도 가능할 것 같고, 요 3개 정도 하고, 불순물 보려면 ICP 하고, 쌤 봐야 되고, NMR 봐야 되고,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요청을 하시면 해드릴게요. 그러면 언제든지 오셔서 내가 하루에 뭐 1시간씩 해갖고 뭐 한 달 잡고 하면 되잖아. 20일 정도 잡고 같이 하면 좋지만, 근데 여태까지 없었어요. 여태까지 없었어. 그냥 예전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연구소에서 교육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렇게 그룹별로 모아서, 섬유 쪽은 석유화학에서는 한 번도 안 왔고 섬유에서는 오히려 와갖고 했어요. 근데 주로 뭐 사품 쪽이라든가 실에 관련된 거, 기기보다는 그런 쪽을 좀 많이 요청을 해서 그런 걸 해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원하시면 기기 분석 교육 해드리겠습니다. 또 뭐 이제 저거 안 해도 돼요. 시간도 지금 저희가 40분이니까 10분 남았으니까요. 그냥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뭐 제가 집이 서울인데요. 제가 울산에서 계속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좋아요. 저도 집이 고향이에요. 저도 서울이에요. 3년 일하면 직무순환 할 수 있죠. 석사가 아니어도 연구소 직무순환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연구소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좀? 네?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연구소가? 좀 좋아 보여요. 그게 좋아 보여요. 연구소에는 두 파트가 있어요. 연구 파트가 있고 섬유 소재 연구. 아직 이쪽은 안 하고 있어요. 섬유 소재 연구팀하고 분석팀 2개가 있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이제 이정배 소장님이 여기서 이제 뭐 조금 한 2시간 또 하실 거예요. 원래 제가 18일 날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오늘 강사분이 개인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저한테 바꿔달라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지금 원래 18일 날 할 거를 오늘 땡기는 바람에 저는 좀 손해를 봤어요. 소장님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지식이 생긴 다음에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교육받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직무순환 가능합니다. 요청하세요. 저는 연구소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세요. 연구소에는 특히 여직원들이 많아요. 여직원들이 많아요. 엔지니어들도 여직원들이 제일 많은 데가, 그렇죠. 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은 거의 다 연구소에 있죠. 이 회사 내 여성 엔지니어들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섬유 쪽에는 황희진 씨, 대한화섬 쪽밖에 없을 거예요. 석유에도 몇 명 없고 많이 없어요. 아무튼 또 다른 질문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해 드릴게요. 아는 선에서. 어떤 공장이 제일 비전이 있는지. 네. 기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몇 공장이에요? 이 공장 기술. 이 공장 중에 어디? 과수예요, 아니면 PP? 다. 둘 다? 네. 네. 네, 거기서도 분석팀이 따로 있는 거라요. 있죠. 네, 거기 연구소와의 차이점. 연구소 분석팀은 엔지니어가 관리합니다. 이 석유화학하고 우리가 좀 다른 게, 연구소 분석팀은 분석팀 자체에서 기기 분석도 하지만 지금 하는 임무가 QA, QC, 품질 보증하고요, 품질 그다음에 인증도 합니다. 저희가 ISO, 자동차용 IATF 16949, 또 에코텍스, GRS, 리치 등등등 해서 우리가 그런 인증 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기 분석 해주고 있고요, 원단 분석 해주고 있고요. 크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품질 관리를 저희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석유화학은 그동안 분석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석유화학 품질 관리도 분석팀에서 해라 그러면은 아마도 확장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석유화학은 일반 그 기장님 생산직 분들이 그냥 알아서 다 해왔어요. SOP 같은 경우도 그냥 생산직 분들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끼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생산직 사원들이 약간 옛날 섬유 보는 것 같은데 연봉도 더 많이 받고 일도 더 많이 알고, 그 엔지니어들이
대학원 나와서 끼어들질 못해. 실제로 업무 지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부탁만 하고 요청만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굉장히 좀 잘못된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생산직이 직장을 더 오래 다녀요. 근속 연수가 더 높아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별것도 아닌데 안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고 텃세 부리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로 석유화학에서 우리 쪽으로 뭐 분석 의뢰하거나 와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주로 엔지니어보다는 그냥 기사나 기장님들이 와요. 근데 실제로 업무 파악 들어가면 한계가 있어요. 그거들은. 근데 본인 하는 거 매일 하는 거에 대해서만 알지 그냥 오퍼레이팅이 전문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러면 조금 그렇죠. 약간 깊이는 낮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뭔가를 찾을 때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럴 때는 요청을 하세요. 그럴 땐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공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 생각에 막 이게 해결점이 안 보인다. 그럼 분석팀으로 찾아오세요. 도움 드릴게요. 우리는 석유화학 이 공장을 잘 모르지만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디스커션들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석유화학에서 엔지니어들이 와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기네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뭐 이물질이 뭔지 몰라서 어떻게 외부 분석해도 안 되고 막 혼자서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기계가 있어? 그래갖고 와갖고 해결해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용을 많이 하세요. 질문 2개만 더 받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45분이니까 지금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 질문을 아끼지 마시고 하세요. 이게 꼭 공장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기회가 굉장히 드물어요. 섬유에 계신 분들은 가끔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공장에 이제 뭐 대책회의 같은 거 하러 갈 때 볼 수는 있는데 석유에 계신 분들은 저를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이 좋은 기회에 아무거나 질문해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진로 얘기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 여기 몇 년 다녀야 되나 이런 얘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거 말고 업무적이거나 뭐 다른 거 업무 외적인 거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딱 제가 뭐 일부러 뭐 질문 그 기이 분석을 하시죠. 네. 석유, 석유 말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폐수 처리를 하고 나서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장님, 기사님들이 현미경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정한 수준으로 이 폐수의 수준이 좀 네. 심도 있는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파악. 그럴 때는 혹시 연구소에서 어시스턴트를 해주시는 지금 연구소에 원래 연구소 분석팀 소속으로 있다가 지금은 협력업체 아웃소싱이 돼서 2015년에 아웃소싱이 돼서 협력업체로 계신 분들이 한 30분 계세요. 현장 각 공장에 소속돼 있고 지금 현재는 아크릴 분석센터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 폐수 관계 업무를 보고 있어요. 뭐 TOC로도 보지만 뭐 COD 크롬법이나 망간법이나 pH 등등등등을 분석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매일. 근데 그 분석 중에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때는 오시면 되죠. 분석팀에 와서 법전을 놔야 되죠. 요새 환경법이 이런데 내가 뭐를 알고 싶은데 이거를 하려면 뭐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안전환경팀하고 저희도 상당히 가깝게 지내요. 여러분들은 뭐 지금은 이제 뭐 홍진배 팀장이 이 공장에 있다가 뭐 이제 섬유 쪽으로 다시 넘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각 공장의 안전환경 팀장들이 되게 친해요. 저랑. 왜? 허다못해 뭐 인사팀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우리가 뭐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써서 소독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몇 ppm 이하인지도 알고 싶어 하고, 그죠? 폐수 관련돼서는 또 폐수에 뭐를 보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안전환경 팀장들하고는 굉장히 친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전환경 소속이시면 그런 문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법에 대해서 모르잖아. 그러니까 법전을 가져와야 돼. 우리는 물질은 아는데 법을 잘 몰라요. 분석팀은. 그러니까 이 환경법에서는 이러이러한 게 수질법에 있으니 얘를 알고 싶습니다. 얘를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그러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정도 하겠습니다. 더 뭐 길면은 다 서로 힘들고 하니까 오늘 모르는 내용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주 볼 기회는 없을 겁니다. 서민 쪽에 계신 분들은 가끔 뭐 식당에서 볼 수 있을 거고 석유는 이렇게 자주 볼 기회는 없을 건데 그래도 오늘 그래도 이게 좋은 인연이잖아요. 이제 분석팀이 아는 사람이 하나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분석팀에 막 전화해갖고 분석팀장 바꿔달라고 그러세요. 전화해갖고. 그죠? 내 손번호 8251번이니까 내 손번호 눌러갖고 아니면 그룹에 이렇게 보면 전화번호 있죠? 그럼 윤일권 팀장 찾아갖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2시간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윤일권 팀장님 바꿔주세요. 또는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석유하게 저 누굽니다. 그럼 전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는 18기 공채 석유학 상공장 누굽니다. 그러면은 그죠? 교육생이니까 이제 대충 알겠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로 뭐 상담을 하거나 찾아뵙고 싶습니다. 뭐 등등등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